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수에는 365개의 섬이 있는데요. 섬은 독특한 생활 문화와 자연 환경이 있어서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굳이 독도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국토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시행하는데요. 이 특별법을 규정하는 먼 섬이 전체 43개 섬이고요. 전남에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섬이 들어갑니다. 여수에서도 섬 3곳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국토부와 발을 맞춥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접근성, 생활인구 유입에 나선다는 겁니다. 독특한 섬만의 자연환경, 문화적인 자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보여주기식 행사는 안 하느니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순천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58억여 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과 적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미 투자한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입지 보조금은 기업 유치 활성화 또 유치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장을 신설과 증설하는 기업의 토지 매입가의 30% 이내로 지원하는 자금이거든요. 예. 해당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지자체장 승인 없이는 목적의 용도로 쓰거나 또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를 했고 17개 기업은 담보로 제공한 것에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승인 없이 팔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예. 환수를 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전남도는 이들 18개 기업으로부터 58억 3,5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의 용도로 사용, 또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 순천시는 방치했다는 게 전남도의 지적이거든요. 예. 반면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전남도가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환수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거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 이것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남도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또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는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담보로 제공한 기업들에까지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지역 경제나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순천시는 기업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에 지속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예. 또 광양만권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면 누가 입주하겠냐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튼 이 감사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에 총 사업비 약 1천억 원 상당 규모의 스포츠 단지가 들어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는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990억 원을 들여서 48만여 제곱미터의 시민과 동호인을 위한 스포츠 경기장을 집적할 예정인데요. 예. 입지는 보상을 앞두고 땅값이 오르는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딘지 공개는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기본 계획 수립 영역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종목시설, 배치안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천시는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토지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왔나요? 네, 정부의 예산을 요청해 사업비의 30%가량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보는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순천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31년까지는 완료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종목별 시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가급적 공인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조성해 동호인 등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이고요. 네. 또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놀이시설 컨텐츠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공항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이야기입니다. 여수와 광주공항의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인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죠. 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 결과 여수와 광주, 포항, 경주공항 등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 9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종합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안으로 방위각 시설을 지하로 넣을 것인지 메모로 할 것인지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광양시가 오는 2029년까지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네,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정비해서 사고율을 연간 5%씩 감소를 한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예. 광양시는 최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광양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연도별로 보니까 2019년도에 739건에서 2020년 663건, 그리고 2021년 575건, 또 2022년에는 584건, 지난해가 아니죠. 2023년이죠. 639건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자 수는 각각 17건, 14건, 15건, 17건, 11건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 가운데 어린이 보행자와 65세 이상 보행자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감소를 했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 1건에서 21년 10건, 그리고 23년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관련 설문조사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응답자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52%가 보행자 길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주로 불법 주정차와 공사 중 안전 통로 미확보 문제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광양시는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행 환경 개선 지구 3곳과 보행자 길 7곳을 선정하고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보도시설이나 노면 정비, 보행 공간 확보, 또 교통 안전시설 설치, 노상 적치물 정비 등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 밖에 보행자 길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와 진출입로에 교통 안전시설도 설치를 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총 21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5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올해 첫 출연이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네. 보내셨어요, 그동안 시간? 네,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에 무한 그 제주 항공 사태로 좀 굉장히 침체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예. 저는 지난주에 3박 4일 정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이제 교육을 해요. 해마다 이제 몇 차례씩 하는데,
이번에 연초에 제가 신청을 좀 해서 지방의원 교육을 좀 다녀왔습니다. 뭐 선수는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또 받고 또 그래야지 또 긴장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전국의 또 지방의원들과 또 교류하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요. 나름대로 또 올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 계획을 좀 세우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그 순천 시민 촛불광장을 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저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촉구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새해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새해 인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해를 뭐 교육도 그렇고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예, 좋습니다. 요즘 워낙 감기가 또 유행이어서 네, 감기 걸린 사람 주변에 안 가고 있습니다. 꼭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자주 뵙고 있긴 한데 몇 주 연속 지금 출연하고 계세요. 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지난주 이야기는 저번 주 이야기 했으니까요. 그제 저 목요일 날인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진남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진남초등학교가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가서 이제 축사 좀 해주려 해서 갔다 왔는데요. 예. 작년에는 28명의 학생이 졸업했는데 올해는 10명 학생이 졸업했더라고요. 졸업생이 10명이에요? 네, 많이 줄어들었고 아, 그 전체 학생 인구가 이제 이번 학년이 졸업하면은 약 70에서 80명밖에 없더라고요. 6학년 통틀어서. 제일 적은 학년은 한 학년에 몇 명 정도예요, 요즘? 올해 지금 1학년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예. 아. 예, 그만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걸어서 그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별로 막 다 뭐 서초등학교 있고 진남초도 있고 동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이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웅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현저히 좀 낮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있지만은 그 관련된 운영비는 또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이야기 한 30명 정도의 교원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25명이 30명 정도 교원들은 그 7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 주셨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일단 이번에 작년에는 그 유튜버하고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그 꿈이 많이 있었는데 장래 희망으로 아, 그래요? 올해 이상하게 요리사가 10명 중에 4명이 요리사더라고요. 아마도 그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요리사 2명 빵 제방사? 제빵사, 제빵사. 제과 제빵사. 4명의 예. 요리사 있길래 꿈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라. 꿈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예, 너무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좀 재밌게 해서 다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두 분 의원님께 각기 주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지고 오신 주제로만 토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떤 여수의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가 고사하기 전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수는 국가산업단지, 어업 그리고 관광 세 개 축이 여수 경제의 기반인데 세계 산업 모두 침체기에 접어들어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는 IMF보다 더 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이야기는 약간 연말부터 계속 좀 진짜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수 국가산단에는 대기업부터 협력업체까지 정말로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우선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대기업들의 영업 부진 상당한 상황이죠. 네, 몇 개 회사를 이야기하면 주요 회사 중에서 롯데케미칼 있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게 2022년부터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채 같은 경우 한 7조 3천억 정도의 부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올해는 그 해외 자산은 모든 것을 매각 대상으로 선정하고 약 5조 원대로 2조 원 정도의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이런 경영 전략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 내내 이제 적자로 돌아섰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적자인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빅4 이게 롯데케미칼, LG,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이 네 개가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올해만에 작년만의 문제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전망을 2028년까지 이런 암울한 시기가 계속 지나갈 것이다. 이 생각하니까 좀 많은 대책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설 명절 상여금 이야기로 산다 노동자분들의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번 설에는 좀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어떻다고 하답니까? 들린 전원을 들어보면 작년까지는 해도 그래도 약간의 성과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올해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성과금이나 뭐 상여금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 그 회사들이 올해 목표가 어떤 뭐 사업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존이 생존이 전략이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분들도 뭐 급여나 상여금 이런 것보다 고용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본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뭐 작년에 보니까 제조업체들의 한 10분의 8 정도는 다 뭐 상여금을 줬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네, 거죠. 이제 경기가 좋은 직종도 업종도 있겠지만은 여수 같은 경우 특히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여수 경기 한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침체기에 들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아마 저희들 지역에는 상여금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영향이 협력업체랑 지역 경제로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신규 투자나 이 설비 증설 그리고 뭐 유지 보수 물량 같은 게 있는데 예. 그걸 최소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수 산단업체, 협력업체 거의가 이런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인데 그분들이 이제 아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대기업들이야 어차피 노조가 튼튼하다 보니까 인력 구조 조정이 힘들지만은 이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물량이 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제 구조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들어가다 보면은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 소비가 결국은 소상공인까지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시기가 아마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기사에 보니까 주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바로 느낀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원래 12월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각종 예산들을 많이 쓸 시기여서 편의점만 해도 많이 매출이 느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혹시 이렇게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가 사실 순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 심각한 불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뭐 다 지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입주 대기업도 힘들고 또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업체나 또 골목 상권 또 여수시까지 지금 연쇄적인 위기를 뭐 맞고 있다고 기사에서도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 그 여수를 비롯해서 한 10만 명 가까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여수 산단과 관련해서 생계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터이기도 한데 하청 또 하도급 납품업체 이 종사자 근로자 약 1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리는 일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마 여수시의 지방세 4천억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이 지방세를 여기 이 지방세 세수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또 전남을 넘어서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산단 위기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겨울이면서 또 지역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좀 불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여수 산단이 전남 동부권에 있는 산단이기는 하지만 예. 여수뿐만 아니고 전남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관심과 애정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그 현재 그래서 여수시하고 작년에 이제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이제 신청을 하겠다 하는데요. 이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와 전남도가 각각 예산을 투입해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정을 받으면은 뭐 경영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 대체 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작년에 2022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국가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 2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약 5,700억 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산업위기 선제 대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이란 또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5년간 지원되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은 약 5년간에 걸쳐서 막 2조에서 3조 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수시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항시가 먼저 선정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수시도 빠른 시일 내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되어서 어떤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뭐 이런 그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예. 몇 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뭔가 뭐 산업 구조 자체를 건드린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뭔가 일시적인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이 위기가 돌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산업위기 선제 대응으로 지적이 되면은 일단 뭐 공장 증설의 이런 부분보다는 예. 경영 안정 자금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뭐 고용 안정 자원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뭐 퇴직자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재취업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무료는 아니죠. 뭐 1%에서 1.6%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황 이런 걸 해주는데 아까 말한 제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되면은 뭐 공장 증설이나 그리고 뭐 도로 유지 보수 이런 부분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것이죠. 일단은 먼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야지. 예. 그리고 2년간 지원을 받고 나서 계속 산업이 쇠퇴하면은 특별 지역으로 특별적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또 3년 더. 아니죠. 5년 별도로 더.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단에 일단 치중된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석유화학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아까 여수 경제의 세계축이 여수 국가산단업 관광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울산하고 여수시는 틀립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있지만은 그 또 큰 어떤 중견기업들도 많습니다. 매출액 예. 2조 3조인 중견기업도 많고 또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수와 어떤 산업이 좀 부진하면은 또 다른 산업이 받쳐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여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 80% 90% 이상을 여수 국가산단에 저희들이 그 산업에 거의 치중하다 보니 예. 이 산업 자체가 안 되면 여수 경지 자체도 휘청거릴 흔들리는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수 산업 재편을 한다면은 율천 산단에 지금 땅의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조업이 좀 일단은 들어와야 할 것이고. 제조업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신소재 사업이나 수소 산업, 뭐 고부가치 산업을 여수 산단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예. 예,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국가산단의 문제는 지금 부지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지가 없고 결국 이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설비를 매각하고 그 유유지에다가 이런 산업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원래 있던 공장 부지를 매각을 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예. 다른 설비만 매각하고 예, 그래서 설비만. 이제 이런 좀 아직도 좀 불합리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선 지금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자체는 예, 예. 제가 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또 산업 구조를 바꾸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산업위기 대응법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상황이 예.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직은 뭐 지금 굉장히 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조금이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을 때 신속하게 선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용역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예. 빨리 지정을 해야만이 이 산업위기 사후 대응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는 이런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여기 이제 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뭐 자금 융자 금융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고용안정 아까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예. 지원 사항들이 법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좀 지정이 좀 되어야만이 이 위기를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 구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산업 구조는 뭐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30여 년 전부터 나왔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요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제품이 국내 총 생산량의 48.9% 한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발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라든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또 자동차, 의료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좀 투자를 통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격차를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이상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순천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 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만나볼까요? 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기사가 사실 우리 지역 특히 저 순천에 해당이 되는데요. 연말 연초에 계속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또 순천 지역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또 국회에 또 지방원 교육을 좀 다녀왔고 예. 여기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공직자들의 청렴과 또 이익충돌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일 지금 지역에서 사실은 기사화되고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또 이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동안에 나온 기사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친 소유 농지에 전라남도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실제 이제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 시비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계속 좀 지역사회에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의원이 어머니 소유의 농지에 농업용 관정을 팠는데 이게 전남도에서 배분된 도비 예산으로 집행이 될 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재원은 이제 순천시 예산이 아닌 전남도 예산인데요. 예. 이게 전라남도로부터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부가 좀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 의원이 확보예원 재원이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특수현안이나 또 재난 대응 또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제 이제 관정 시추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또 수매액을 찾지 못해서 이제 여기에서 사업은 중단됐고 실제 이제 예산은 집행되지는 이제 않았고요. 다른 사업지로 이제 대상이 변경돼서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실제 이제 이곳에서 집행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과정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인근 주민들이나 순천시도 수원 고갈 우려가 있으니까 추가로 관정을 좀 개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해당 농지가 그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타 지역의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한 4군데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또 사업 신청과 지원 또 관정개발과 선정, 유지관리나 폐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순천시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주요 재원으로 할 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사전에 점검이 좀 되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본인이 직접 심의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비록 예산은 이제 집행되지는 결국 안 했지만 안 했지만 과정에서 예.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여기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나 혹은 그런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네. 회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심의 기피 신청이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당되는 심의라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심의를 하지 않고 또 기피하거나 뭐 이렇게 또 처리하면은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예. 어머니 땅에 관정을 뚫었는데 지하소가 나오지 않아서 대금을 받지 않았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 이제 도둑놈이 너무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뭐 도둑질 못하고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재책 대상 같은 경우도 그 여수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립 어린이집 그 와이프가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신 분이 있거든요. 시원 중에. 예. 그분은 여성가족과 예산 심의할 때 스스로 재책 대상에 생각하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 심의할 때 들어오는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로 좀 결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님께서 도의원들한테 지역을 위해서 얼마씩 5억이나 10억 정도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하는데 예. 결국 이 문제가 계약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200만 원까지는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2,200만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뭐 도의원이나 시원들이 지정을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자체를 2,200만 원, 뭐 3,000, 4,000 쓰면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뭐 업체 선정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업이 중요한 것이 업체가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의회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봉남 의원님? 저희가 그 12월에 예. 12월에 회기가 끝나고 전체 지금 모이질 않아가지고요. 이제 지금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또 뭐 새 인사를 다니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의원님들 간에 아직 뭐 의견을 이렇게 뭐 공유해보거나 징계 그러지 여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막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외부 기관에 다 맡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사건이 잊을만 하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봉남 의원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예.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또 일반 그 시민들께서는 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이거는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예.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을 하고요. 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특히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도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이 좀 되는데 예. 이런 그 이해충돌 상황이 지역별로 계속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어서 예. 권익위에서 작년에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부적정 수의계약이나 지방의원의 민간 부분 활동 제출 관리 부실한 이런 위반 의혹 등이 한 2,300여 건 정도 확인이 좀 됐다고 결과 발표가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그래서 그 작년부터 24년부터 지방의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이제 전체 의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네. 오늘 좀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말 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 조사 등급 5등급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가장 낮은 꼴찌 수준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뭐 조금 전에 그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도 있고 예. 또 뭐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도 지난해 또 발표가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 권익이라든지 또 지방의회 내부에서 교육도 하고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또 인지하도록 매뉴얼도 계속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여러 아마 우리가 또
그 인지하지 못한 여러 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그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정말 좀 뼈를 깎는 어떤 그 반성과 좀 스스로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저는 좀 빨리 좀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되면 사실 지역민들이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무용론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신뢰감의 문제.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더 이게 좀 그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또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상호 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어떤 방안들 필요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예산을 성립할 때 이제 예산을 가져온 건 좋은데 그 수익계약을 목적으로 예산을 자르고 뭐 2,200만 원 단위로 예산을 분리를 시켜서 또 지인들에게 이런 공사를 주는 이런 관행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천, 4천 도비를 가져온 것은 3천, 4천 이상의 예산을 성립해서 예.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업체한테 주고 정당한 결과물을 얻는 이런 게 좀 관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언더독 토론 오늘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 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자유를 선물하는 김유루 재즈 보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이분 정말 젊은 보컬로 팬들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네,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좋네요. 네, 전남 동부권은 물론이고 광주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여수 MBC 우리 동네 청춘 버스킹이라고 코로나 때 한창 온라인으로 했던 많이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버스킹에도 또 소개되신 적도 있고 음악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또 관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청년 김유루 보컬리스트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요 아니면은 팝 재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김유루라고 합니다. 음악을 하게 된 스타트는 베이스 악기를 맡으며 시작했거든요. 밴드에서. 고등학교 때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공연 다니고 했었어요. 무대에서 초청받아서 다니는 오빠들 멋진 밴드인데 그러면은 팀이 광주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방학을 오래 했어요. 제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연결시켜준 곳이 이제 광주였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매주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주하고 고흥도 가고 광주에서 공연하는 건 당연하고 타지도 막 하면서 공연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건 노래연 듣다 보니까 처음에 노래를 배우는데 아무래도 안 느는 거예요. 잘.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 성악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성악을 배웠죠. 일단은 개인 레슨을 받았었어요. 근데 성악은 느는데 가요를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용음악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 레슨을 배우러 다녔어요. 매주 그것도. 실력이 느는 건 성악만 늘더라고요. 성악으로 학교를 넣었더니 붙은 거예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난 실용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공을 바꾸려면 1학년 때밖에 못 바꾼대요. 근데 또 하필 그 학교는 또 재즈였어요. 전공 변경. 선생님 죄송하다고, 교수님 죄송하다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변경했다고 그랬더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재즈를 이제 2학년 때 처음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감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을 좀 바꿔야 되나? 교수님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 티칭 잘하더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겪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살지 인생 설계를 다 했었어요. 근데 복학하기 일주일 전에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해봤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연습만 미친 듯이 해보자. 화성학 공부도 엄청 하고 그리고 악보 만드는데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나중에 레슨까지 해주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방학 동안에 기숙사 살면서 매일마다 학교 나가서 연습하고 보일러가 꺼져요. 덜덜 떨면서 막 연습하고 화성학 공부하고 제가 늘은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내가 원하는 그 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거진 6년을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달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잠을 많이 안 잤어요. 근데 노래가 문제인 거예요. 보컬 전공인데 호흡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재즈는 이제 어떤 맛이에요?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재즈를 한마디로 하면 저한테는 시금치예요. 시금치. 시금치가 처음에 그냥 처음 먹었을 때는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주 먹다 보면 맛있는 게 저한테는 시금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재즈에 대해서 여러 곡들을 들어보고 공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맛이 있네? 라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금치를 만드는 레시피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재즈 안에서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것들도 재즈에 들어가기도 하고 재즈인데 정말 재밌는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정서와 잘 맞는 음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딱 시금치 같은데? 그 교수님한테 한 달간 받으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티칭이 다르다는 게 뭔지 좀 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2달이 넘었고 이제 개강을 해야 돼요. 이 교수님한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더님이 있었다 보니까 항상 레슨 스케줄 봤더니 풀이셨어요. 레슨이 딱 2명만 받겠대요. 교수님한테 사정사정했죠. 개강 딱 하고 나서 봤더니 담당 교수가 그 교수님 딱 노력하는 걸 아신 거죠. 진짜 미친 듯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목소리를 좀 더 찾게 되니까 그 다음 공연할 때는 좀씩 사람들이 야 너 많이 늘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공연도 더 들어오게 되고 팀 섭외도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그 안에 응어리져 있었던 약간 두려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더 자신감도 붙게 되고 그러면서 공연하면서도 좀 더 뽐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졸업 연주 때는 공연을 했는데 제 편곡 한 걸 공연했더니 환호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게 호응 좋으신 분들이 왔구나. 그냥 호응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도 후배들이 나 오빠 공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때 진짜 잘했구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리 치고 저리 치였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의 노력이 1년도 아니고 단 2달 만에 정말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게 그 감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가이드가 잘 된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가이드를 해줄 분을 만났다는 게. 저희 집이 또 4남매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광주 가랴 서울 가랴 레슨비 대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전라도니까 네.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맞아요. 식비며 차비 그럼 하면은 4남매인데 제가 또 음악한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음악하는 유전자가 또 있다면서요. 엄마는 아예 태생적으로 노래 잘하세요. 아. 가족 전체로 어디 놀러 갔을 때 엄마가 노래 부르면 아빠가 갑자기 화음 넣기 시작하고 누나도 밴드로 드럼 오래 했었고 네, 동생들도 악기 하나씩 하기도 하고 음악 쪽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저랑 엄마고요. 네. 다 공대예요. 저 빼고 생명공학,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아빠는 또 얼마 전에 퇴직하신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이고 부모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겠네요. 그 나이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나요? 아래쪽 지방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광주가 학교였다 보니까 광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젊은 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제가 만약에 팀 연주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윗지방 타지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순천에서 순천에 재즈하는 사람을 못 봤다 보니까 재즈를 해볼까? 했더니 트로트 부르라고 관객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 원래 처음 스타트가 이렇지 어떻게든 해보자. 근데 오히려 음향 감독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술가들도 지금 서울은 워낙 힘드니까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턱걸이가 광주 같은 느낌이어서 전남 쪽으로 더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 같이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루 보컬리스트를 어떻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또 2025년에도 계속 달려보실 생각이세요? 소통하려고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음악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관객하고 소통하고 싶구나,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더라고요. 전에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찾아주고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 있는 나를 보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것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면서 분위기에 젖어서 그 순간을 즐기는 네, 그런 이야기 소통하고 싶은 게 제 음악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꾸준히 할 것 같아요. 라디오 전망대 1월 14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의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